사형수 독방에서 14년을 보낸 남자가 마지막 식사로 KFC 통닭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33명을 죽인 살인마였죠. 전기의자에 앉기 직전 그가 남긴 말은 내 엉덩이나 빨아였습니다. 하지만 주사기가 막히면서 18분 동안 고통 속에서 죽어갔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 끔찍하고도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외곽의 한 농장에서 여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최소 26명, 어쩌면 49명이 그곳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했죠. 로버트 픽튼이라는 돼지 농장주가 그들을 자기 농장으로 유인했고 시신을 돼지 먹이로 처리했거든요. 2007년 그는 6명의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본인은 끝까지 자신이 경찰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책까지 쓰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2024년 5월 19일 퀘벡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마틴 샤리스트가 그를 공격했습니다. 빗자루 손잡이를 부러뜨려 픽튼의 얼굴에 찔러 넣었거든요. 교도관들이 발견했을 때 그는 심각한 자상을 입은 상태였고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11일 후 7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샤리스트는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피해자들을 위해 그랬다고 말했죠. 텍사스 휴스턴에서 1970년부터 1973년까지 최소 29명의 소년과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딘 코럴이라는 남자가 캔디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저지른 범죄였죠. 1967년 그는 12살짜리 데이비드 브룩스를 만났고 브룩스는 곧 공범이 되었습니다. 1971년에는 브룩스가 엘머 웨인 헨리를 코럴에게 소개했고 헨리도 파티나 돈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일에 가담했거든요. 3년 동안 이어진 범죄는 1973년 8월 8일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헨리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은 수갑이 채워진 채 코럴의 집에 있었고 옆에는 2명의 인질이 더 있었죠. 코럴은 헨리가 여자를 데려온 것에 분노하며 모두를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헨리는 자신을 풀어주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코럴을 진정시켰고 코럴은 결국 그를 풀어주고 칼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헨리가 권총을 집어들고 이제 그만해 딤이라고 소리쳤죠. 코럴이 쏴봐라고 도발했고 헨리는 6발을 쐈습니다. 총알은 코럴의 머리, 어깨, 폐 등을 관통했고 그는 방에서 나가려다 전화줄에 걸려 넘어지며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코럴은 복도에서 발가벗은 채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사망했죠. 헨리는 다른 인질들을 풀어주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코럴의 범죄 전모를 밝혔습니다. 브룩스는 종신형을, 헨리는 99년형 6건을 연속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193명의 어린 소년들이 사라졌습니다. 루이스 가라비토라는 남자가 라 베스티아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저지른 범죄였죠. 그는 신부나 친절한 노인으로 변장해 돈이나 음식을 약속하며 아이들을 유인했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여행 가방에 숨겨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악마가 자신에게 명령했다고 주장했죠. 그의 체포는 우연히 이뤄졌습니다. 1999년 그가 범죄 현장 근처에서 기절했는데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가 사탕수수밭에 불을 냈거든요. 심하게 화상을 입은 그는 도망쳤지만 탄 안경과 신발을 남겼고 DNA 증거와 함께 4월 22일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신문 끝에 자백했죠. 법원은 그에게 1853년 형을 선고했지만 나중에 2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가라비토는 발레두파르 교도소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독방에 수감되었고 출소 후 목사가 되어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죠. 공격적인 안암으로 실명했고 백혈병으로 약해져서 매일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66세의 나이로 병원 침대에서 사망했을 때 많은 콜롬비아 사람들은 그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테드 번디는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잘생긴 외모와 매력, 지능으로 의심을 피했죠. 법학을 공부하고 정치 캠페인에서 일하며 야심찬 전문가의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여러 주에서 30명의 여성을 살해했지만 실제로는 100명에 가까울 거라고 추정됩니다. 번디의 몰락은 1974년 여름 워싱턴주 레이크 사마미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이 폭스바겐 비틀 근처에서 테드라는 이름의 남자가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거든요. 몽타주 스케치가 나오면서 그는 용의자가 되었고 1975년 8월 유타의 한 경찰이 그를 불규칙한 운전으로 세웠을 때 차 안에서 가면, 수갑, 쇠지렛대를 발견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지만 시선은 좁혀지고 있었죠. 그의 여자친구가 나중에 집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성 옷, 고기, 칼, 그녀 것이 아닌 개인 물품들이 가득한 가방이었죠. 같은 해 10월 번디는 다시 체포되어 신원 확인 절차에 세워졌고 생존한 피해자가 그를 납치범으로 지목했지만 그는 2번이나 탈출했습니다. 한 번은 법원 창문을 통해 또 한 번은 감방 천장의 구멍을 통해 기어나갔다가 1978년 플로리다에서 다시 잡혔죠. 그는 사형수 감방에서 10년을 보내며 모든 결정에 항소했고 30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암시하며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도 새로운 이름들을 제시하며 거래를 시도했죠. 1989년 1월 23일 대법원이 최종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스테이크와 계란으로 된 마지막 식사를 거부했고 다음날 새벽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 전기의자로 호송되었습니다. 머리를 밀고 정극을 부착한 채 묶였죠.
오전 7시 2000볼트의 전기가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의 다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두피가 타는 것을 봤죠. 7시 16분 사망이 선고되었고 교도소 밖에서는 군중들이 불꽃놀이를 하며 축하했습니다. 번디의 시신은 비밀리에 화장되었고 쟤는 의식 없이 뿌려졌습니다. 뉴멕시코 엘리펀트 뷰트라는 조용한 사막 마을에서 데이비드 파커 레이가 자신만의 공포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토이박스 킬러로 알려진 그는 수십 년 동안 여성들을 납치해 개조된 22피트 트레일러에 가뒀죠. 방음과 탈출 방지 시설을 갖춘 그곳은 구속 도구, 공구, 녹음 장치로 가득했습니다. 때때로 그의 딸 글렌다와 파트너 신디 핸디가 범죄를 도왔고 당국은 그가 최대 60명의 여성을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시신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시신이 절대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전해집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해자의 몸에 돌을 채우고 철망으로 감싼 뒤 근처 호수에 던져 매기가 시신을 깨끗이 먹어치우게 했다고 하죠. 1999년 3월 한 여성이 그의 트레일러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광범위한 학대의 증거가 발견되었지만 살인의 물리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FBI 요원 100명이 그의 재산과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말이죠. 그래도 2001년 레이는 22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 신문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FBI 프로파일러들에게 콜린 스탠 같은 납치 사건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죠. 2002년 5월 28일 또 다른 신문이 시작되기 직전 레이는 홉스의 리카운티 교도소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정식 형기를 하루도 채 복역하지 않았죠. 그의 4명의 알려진 공범들은 34년을 복역했고 지금은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다니엘 카마르고 바르보사는 최소 72명의 소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고 150명 이상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찾는 외국인으로 외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기부를 위한 큰 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죠. 안내해주면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지름길을 찾는다는 핑계로 숲속으로 유인했습니다. 1974년 바랑키아에서 처음 체포되었는데 범죄 현장에 두고 온 훔친 물건을 가지러 돌아갔기 때문이었죠. 콜롬비아의 알카트라즈로 알려진 고르고나 섬에 수감되었지만 1984년 즉석 보트를 만들어 에콰도르로 탈출했고 그곳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년 후 키토의 경찰이 수상하게 행동하며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있는 그를 세웠고 가방 안에서 피 묻은 옷과 최근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카마르고는 탈출 이후 72건의 살인을 소름 끼치게 차분하게 자백했고 전혀 후회하지 않았죠. 1989년 유죄 판결을 받고 16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카마르고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여러 번 공격당했지만 항상 살아남았죠. 하지만 1994년 12월 13일 카마르고의 피해자 중 한 명의 조커인 조반니 노에라가 그를 8번 찔러 피를 흘리며 죽게 했습니다. 64세였죠. 칼판지렘은 최소 21명의 남성과 소년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더 많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마지막 체포 전까지 9번이나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스스로를 분노의 화신이라고 표현했죠. 1915년 강도 사건 후 오리건 주립교도소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918년 감방 창살을 뜯어내고 탈출했습니다. 그 후 앙골라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르고 배를 훔쳐 그곳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와 워싱턴 DC에서 체포되었죠. 교도소에서 그는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 죽이겠다고 경고했지만 다른 재소자들을 괴롭히는 로버트 워키라는 감독관 밑에서 세탁실 일을 배정받았습니다. 1929년 6월 판지렘은 철봉으로 워키를 때려 죽였고 재판에서 미소를 지으며 증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어떤 항소도 거부했죠. 사형수 감방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판지렘은 자신의 범죄와 차악을 요약한 글을 썼는데 인간을 증오하며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1930년 9월 5일 목에 올가미가 걸렸을 때 그는 사형 집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죠. 그의 마지막 말은 빨리 해, 이 똥개 같은 새끼야. 네가 꾸물거리는 동안 나는 12명도 죽일 수 있어였습니다. 그는 너무 빠르게 함정문을 통과해서 밧줄이 그의 머리를 떼어낼 뻔했죠. 39세였습니다. 제프리 다머는 미러키 식인종으로 알려졌고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7건의 살인을 저질러 범죄사에서 가장 비틀린 인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1991년 7월 체포된 후 위스콘신의 콜롬비아 교정시설에서 16건의 종신형을 연속으로 선고받았죠. 처음에 다모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 독방에 수감되었고 전 세계 팬들로부터 편지와 돈을 받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그는 식인 행위에 대해 농담을 하고 음식을 신체 부위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재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죠. 1년 후 다머는 일반 수감구역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화장실 청소 일을 배정받았죠. 1994년 11월 28일 아침 다머는 제시 앤더슨과 크리스토퍼 스카버라는 두 재소자와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명은 20분 동안 감독 없이 방치되었고 교도관들이 돌아왔을 때 다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금속 막대로 반복해서 맞고 머리가 벽에 부딪혀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은 상태였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앤더슨도 이 일 후 공격을 받아 사망했죠. 스카버는 나중에 신이 다머를 공격하라고 말했으며 다머가 공격 중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머의 마지막 말은 살든 죽든 상관없어 어서 해였고 34세였습니다. 세뮤얼 리틀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연쇄 살인범으로 최소 60명의 확인된 피해자와 93건의 자백이 있습니다. 그의 범죄는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졌고 수십 년 동안 눈에 띄지 않았죠.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회 주변부의 여성들로
빨리 실종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리틀은 수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거의 100번 체포되었지만 항상 심각한 처벌을 피했죠. 2012년 켄터키의 노숙자 쉼터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DNA 증거가 그를 캘리포니아의 3건의 미해결 살인 사건과 연결시켰습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훨씬 더 큰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신문 중 리틀은 자백하기 시작했고 소름 끼치게 차분하게 각각의 범죄를 회상했으며 종종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 없이 말했고 피해자들의 정확한 초상화까지 그렸죠. 2014년까지 리틀은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서 3건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후에도 수사관들과 계속 협력하며 14개 주에 걸친 살인을 털어놓았고 또 다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카운티 감옥에서 옮겨주는 것 같은 작은 편의를 대가로만 자백했죠. 말년에 세뮤얼 리틀은 쇠약해져 휠체어에 의존했고 심장병 당뇨와 당뇨로 고통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LA 근처 병원에서 80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그의 수십 명의 피해자들은 무덤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헤럴드 쉰모는 닥터데스로 알려진 영국의 일반 의사로 30년에 걸쳐 약 250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범죄는 수년 동안 눈에 띄지 않았는데 대부분 노인 여성임 환자들이 그를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죠. 1998년 3월 동료 린다 레이놀즈가 쉰몬의 환자들 사이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그가 요청한 많은 화장에 대해 지역 검시관에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이 수사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해 쉰몬이 계속할 수 있었죠. 그의 몰락은 환자 중 한 명인 캐슬린 그런디의 사망 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유언장은 이상하게도 가족을 제외하고 38,6,000파운드를 쉰몬에게 남겼거든요. 그런디의 딸 안젤라는 유언장의 서명이 어머니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경찰에 연락했고 그런디의 시신이 발굴되어 디아모르핀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쉰몬의 지문도 위조된 문서에서 발견되었죠. 1998년 9월 쉰몬이 체포되었고 경찰은 나중에 그가 치명적인 양의 디아모르핀을 투여하고 기록을 위조하며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사망진단서에 서명한 일관된 패턴을 밝혀냈습니다. 2000년 쉰몬은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인정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고발이 비논리적이라고도 말했죠. 웨이크필드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는 반항적이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연쇄살인범 피터 무어와 우정을 쌓기까지 했습니다. 2004년 2월 13일 58번째 생일 하루 전 쉰몬은 감방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그의 죽음은 피해자 가족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해결의 기회를 빼앗아갔습니다. 존 웨인 게이시는 킬러 클라운으로 알려졌고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최소 33명의 젊은 남성과 소년을 살해했으며 그중 26명을 시카고 자택 아래 좁은 공간에 묻었습니다. 체포 후 게이시는 14년 동안 독방에 수감되어 최소한의 인간 접촉만 허용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으스스한 광대 초상화를 그리는 데 보냈습니다. 그는 살인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죠. 사형 집행 전날 게이시는 침착하고 냉담했습니다. 마지막 식사로 KFC 통닭, 튀긴 새우, 감자튀김, 딸기,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했고 마지막 시간을 영적 조언자 및 법률팀과 이야기하며 보냈지만 여전히 자신이 잘못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94년 5월 10일 자정 직후 게이시는 들것에 묶였고 피해자들의 친척을 포함한 목격자들이 유리 너머에서 지켜봤죠. 그의 마지막 말은 내 엉덩이나 빨아였습니다. 독극물 주사가 시작되었고 마비가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익사하는 것 같지만 더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힌 정맥 주사선 때문에 18분 지연이 발생했고 기술자들이 고치느라 애를 먹었죠. 독극물이 다시 정맥에 들어갔을 때 그는 곧 눈을 감았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오전 12시 58분에 사망고를 받았고 52세였습니다. 자비드 이크발은 쿠크리로도 알려진 파키스탄의 가장 충격적인 인물 중 하나로 100명의 소년을 살해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기에 내 계정이 100에 도달했다. 신의 은혜로 내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적었죠. 1999년 12월 이크발은 경찰과 신문 편집장에게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장난으로 치부하고 버렸지만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기자들이 그의 아파트에 가서 모든 증거를 발견했죠. 전국적인 수배가 시작되었고 한 달 후 그는 데일리양 신문사 사무실에서 자수하며 나는 자비드 이크발 100명의 살인자라고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부모 앞에서 교살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시신은 100조각으로 잘려 산에 녹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이 집행되기 전인 2001년 10월 9일 이크발과 공범 사지드 아흐메드가 감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침대 시트를 재사용했다고 밝혔지만 부검 결과 그들은 사전에 구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죠. 이크발의 시신은 40세의 나이였지만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알버트 피씨는 그레이맨으로 알려진 미국의 가장 타락한 범죄자 중 한 명으로 최소 5건의 살인 책임이 있고 더 많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피씨 자신은 실제 피해자 수가 100명에 가깝다고 주장했죠. 1934년 11월 피해자 중 한 명의 가정에게 보낸 익명의 편지가 경찰을 그에게 직접 이끌었습니다. 체포 후 피씨는 충격적인 세부 사항으로 자백했고 심지어 노련한 수사관들조차 충격을 받았죠. 재판 전날 밤 그는 날카롭게 깎은 닭뼈를 자신에게 사용해 비정상적인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1935년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는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신의 목소리가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를 현상이라고 묘사했고 그런 범위의 이상을 보이는 기록된 개인은 없었다고 언급했죠. 하지만 배시몬은 그가 제정신이며 유죄라고 판단했고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최고의 스리라고 부르며 고대했다고 합니다. 1936년 1월 16일 알버트 피씨는 싱싱교도소의 처형실에 들어갔고 심지어 사형 집행인이 전극을 놓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였죠. 그를 감전시키는데 2번의 전기가 필요했고 3분 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엑스레이에서 그의 골반에 27개의 바늘이 박혀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의 변호사는 피씨가 최종 진술을 남겼지만 공개를 거부했으며 자신이 읽은 것 중 가장 더럽고 음란한 문서라고 묘사했습니다. 프리츠 하르만은 하노버의 뱀파이어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들의 목을 물어뜯는 끔찍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1918년부터 1924년까지 이 독일 광인은 최소 24명의 젊은 남성과 소년을 살해했고 자신은 그 수가 50명에서 70명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체포되었을 때 하르만은 자백했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죠. 참수형을 선고받았고 법정에서 하르만은 기꺼이 단두대에 가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처형이 속죄가 될 것이며 만약 풀려난다면 다시 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처형 전날 밤 그는 마지막 소원을 허락받았는데 비싼 시가와 브라질 커피 한 잔이었죠. 1925년 4월 15일 새벽 하노버 교도소 안뜰에서 프리츠 하르만은 단두대로 끌려갔습니다. 창백하지만 침착하게 사형 집행인들을 마주하며 나는 유죄다 여러분, 남자답게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칼날이 떨어지기 직전 그는 후회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잠시 후 단두대가 떨어졌을 때 하르만은 머리를 잃었고 그의 뇌 부분이 검사되었지만 그의 폭력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포름알데히드에 보존되었고 그의 피해자들의 실제 수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리처드 라미레즈는 나이트 스토커로 알려졌고 1980년대 캘리포니아를 공포에 떨게 했으며 최소 15명의 피해자를 남겼고 범죄 현장에 사탄 상징을 남기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1985년 8월 그의 얼굴은 어디에나 있었고 마침내 동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식되었을 때 주민들이 그를 제압하고 구타한 후 체포되었죠. 재판 중 라미레즈는 카메라에 오각뼈를 보여주고 법정에서 사탄 만세를 외쳤으며 피해자들의 가족을 조롱했습니다. 1989년 캘리포니아 가스실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낭독되었을 때 그는 별일 아니야, 디즈니랜드에서 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미레즈는 사형 집행에 이르지 못했죠. 항소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끌렸고 그는 생큐틴 주립 교도소의 사형수 감방에서 남은 시간을 보냈으며 많은 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그의 건강은 암과 C형 간염 같은 장기 약물 관련 질병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죠. 그의 몸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가 썩으며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며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라미레즈는 쇠약해져 기계에 연결된 채 욕창으로 고통받았죠. 2013년 6월 7일 오전 9시 10분 리처드 라미레즈는 53세의 나이로 암으로 사망했고 아무도 그의 시신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주 무함마드 메스페이는 마라케시 아치킬러로 불렸고 1900년대 초 최소 36명의 여성을 살해한 모로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가게로 유인했고 70세의 공범 안나가 약을 탄 점심을 제공했죠. 메스페이는 가게 아래와 정원에 숨겼습니다. 그의 범죄는 실종된 한 소녀의 부모가 그녀의 마지막 발걸음을 그의 가게로 추적하면서 밝혀져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지만 외국 관리들에 의해 너무 구식이라고 여겨져 참수로 변경되었죠. 하지만 마라케시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고통받기를 요구했습니다. 4주 동안 그는 가시가 있는 막대기로 하루에 10번씩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했고 궁극적으로 1906년 6월 11일 마라케시 시장에서 산채로 벽 안에 갇히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장의 두꺼운 벽에 약 2피트 깊이와 너비, 약 6피트 높이의 좁은 구멍이 만들어졌는데 그를 똑바로 세우기에 충분할 정도였죠. 살아있는 무덤으로 끌려갈 때 메스페이는 자비를 구하며 비명을 지르고 체포자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일단 쇠사슬에 묶이자 구경꾼들이 그에게 쓰레기와 더러운 것을 던졌고 벽 안에서 그의 외침이 울려 퍼질 때마다 구경꾼들이 환호했습니다. 그의 비명은 2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3일째 침묵이 찾아왔고 지역 주민들은 그가 너무 빨리 죽어서 실망했습니다.